네, 4시 정각입니다.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은 프레지던트 서밋 사무총장 한국대학신문의 이재규 상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 혁신, 새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청사진이라는 큰 틀의 2가지 주제에 대해 집단지성으로 함께 미래 전략을 짜고 해법을 창출하는 5번의 컨퍼런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6차 컨퍼런스를 마무리로 17년 프레지던트 서밋 4년제 일반대 진행을 폐회하게 됩니다. 4개월간 총 6번의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총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프레지던트 서밋 제6차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게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차 컨퍼런스는 세션 11의 주제인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 미래 유망직업 관련해서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의 초청 발제와 최성애 동현대 총장님, 황준성 숭실대 총장님, 김도정 원광대 총장님의 지정 토론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어서 총장님들 자유 토론 후 국회의장께 대국회 건의문 전달 및 만찬 간담회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레지던트 서밋 이사장이신 이인원 한국대학신문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군요. 오늘 이 장소는 참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재작년에도 저희가 여기서 국회의장을 모시고 마지막 회의를 했는데 오늘도 국회의장을 모시기로 단단히 약속을 했는데 그만 일이 생겨서 지금 이 시간 현재 일본에서 아베 수상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신으로 국회 사무총장께서 오십니다. 국회는 의장을 대행하는 게 부의장이 아니고 사무총장이랍니다. 또 부의장들은 당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총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사무총장께서는 물론 국회의원도 3선이나 하셨고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가 국회 보내는 건의문을 전달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즌인데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대성 고모님의 간단한 격려사도 있습니다. 총장님들 바쁘신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미래 대학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인 것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는 이걸 한 4중고라고 그럽니다만은 대학의 변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엘리트 단계의 대학관에 머물렀으면서 대학을 관망하고 있고 대학 내부에서는 소위 매스 에듀케이션 당에서 나오는 민주화의 요구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그게 대학 인구의 감소 그리고 재정의 핍박 여기에다가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의 갈 길을 모색하는 이 모습에 총장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이 자리는 우리가 앞으로 대학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데서 장애가 되는 모든 문제를 한 보따리 털어놓고 가고 오늘은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합니다만은 이 사무총장은 요즘 세간 말로 가장 실력 있는 실권의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대로 국회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총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사를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6차 컨퍼런스도 현장 그대로 SNS, 페이스북에서 실시간 중계됩니다. 그리고 한국대학신문 지명과 UNNnet 뉴스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션 11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진행은 김석준 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밋 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서밋을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개월째, 그리고 오늘 7번째 모임입니다. 총장님들 그동안 이제 우리 흔히 미래사회 그랬습니다만 이미 이것은 미래사회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린 이 제4차 산업혁명, 그러한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각 대학에서 총장님들이 어떻게 지금 기획을 하고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그동안 여러 차례 구체적인 사례 발표를 통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서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 바로 이제 현실의 어떤 그 직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우리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님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는 가장 정통한 그러한 대표적인 학자이고, 또 청와대에서 과학기술 비서관을 했고, 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부원장으로 오랫동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것은 바로 국가의 R&D를 기획하고 평가하고 집행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기관입니다. 거기에 지금 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미래 교육의 성격과 또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 R&D 예산에 대한 배정, 집행과도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발표로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아마 총장님들께서 여러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도 아마 임기철 원장님과도 다소 관계를 많이 할 아마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미래 유망 직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선 임기철 원장님의 발표를 듣고 또 나중에 함께 경험을 나누고 질의응답하는 그런 순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기철 원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임기철입니다. 예, 평시 존경하는 여러 총장님들 또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함께 또 의미 있는 곳에서 만나 뵙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강호 재현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미래의 일자리 또 여러 총장님께서 아마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 이슈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또 외람되고 조심스러워지는 마음입니다. 김석준 원장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제가 김석준 원장님을 스태피에서 원장님으로 모시고 부원장을 했던 때가 벌써 10년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오늘 1회로 산업혁명과 대학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 이러한 내용을 제게 주신 줄 알았는데 이미 벌써 많은 전문가들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뭐 의의부터 시작을 해서 그 현황, 각 분야별 현황 그리고 정책 시사점까지 이미 다들 논의하셨던 걸로 알면서 제가 새로운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감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 또는 위기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절벽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저는 세 가지 절벽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정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림대 김중수 총장님 경제학 전문가이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번째로는 성장의 절벽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잠재 성장률이 3.2%대로 내려와 있고 실질 경제 성장률은 아시다시피 2.67%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3%대를 다시 회복해야 할지 우리는 성장의 절벽에 와 있는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절벽이라고 하면은 저는 시스템 절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성장을 누려왔고 또 미래의 희망을 기대해왔던 시스템들이 더 이상 작동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역사에서 배우고 보통 사람은 타인의 경험에서 배우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할 뿐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은 이제 다 놓고 이제 새로운 사다리를 타고 또 가보지 않은 길을 내서 그 길을 걸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시스템의 절벽에 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릴 절벽은 신뢰의 절벽입니다. 우리 사회처럼 트러스트가 낮은 국가가 일찍이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가까이 간 적이 없다는 게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질곡은 그동안의 신뢰의 문제에서 부딪혔던 것들을 겪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사회 곳곳에 트러스트를 확립시키면은 그 다음 다시 우리가 바라는 미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4차 산업혁명, 대학교육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세미나, 포럼 이런 논의는 기승전 그리고 교로 끝난다. 결국 결론은 교육에서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고 그런데 과연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제 여기에는 오늘 총장님들께서 또 토론을 해주시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이것을 연구개발 정책과 과학기술 혁신 과정에 제가 정책적 시사점으로 담아서 향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그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문제 잠시 짚어보고요. 그렇다면 미래의 일자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전망을 해보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그리고 대응은 어느 정도 와 있고 그 구체적인 대응 방안 이것을 잠시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 키스텝에서 이렇게 발간을 한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오늘 자료에 아마 마지막에는 그 요약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 그리고 과학기술 미래 직업이라는 책. 이것을 또 학생들에게 읽기 좋게 저희가 만화로도 제작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총장님들께 제가 요 허락이 되는 한 우편으로 좀 총장님들께 보내드릴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 그림은 물론
저희가 그린 자료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왔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1, 2, 3차 혁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런데 이 도입 부분은 거의 모든 포럼 연사들께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1836년에 스팀 로코모티브, 결국은 스팀 기관차, 증기 기관차가 미국에서 특허로 등록된 1호 특허로 등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특허 문제와 사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깊어짐에 따라서 결국 독점금지법이라는 또 제도가 형성이 되는데, 얼핏 보면은 특허라고 하는 지식을 독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과 또는 대가를 정해진 기간 동안 확보하는 것이 특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허를 다시 일부 독점한다든지 과점을 방지하는 게 독점금지법이죠. 특허법과 독점금지법은 묘하게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으면서도 상호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그 특허의 1호가 바로 요 증기기관차였다는 사실이 이제 1836년입니다. 이미 우리는 제1차 산업혁명이 1784년도에 시작됐다고 연대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뭐 가솔린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서 2차 산업혁명의 자동차 엔진 등등, 그리고 전기 에너지가 발견이 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20세기에 와서는 이제 전기 전자 그리고 인터넷 시스템에 의해 정보 혁명으로 일컬어진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과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논의가 서구 쪽에서는 상당히 그 철학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그 논란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특히 우리나라에 와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꽃을 피우고 있지 않은가. 물론 아시다시피 클라우스 슈바브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을 작년 2016년 1월 WEF에서 주관한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민족의 특성상 어떠한 국정 운영의 키 이슈가 있으면은 그것을 매진하는 열정을 보이면서 이 확산하는 속도와 그 효과는 매우 크다. 그래서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논의에 너무 빠지지 말고 4차 산업혁명이다. 그 4차 산업혁명의 마지막 열차에 우리가 다시 편승을 하자.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자. 이제 이런 국민적인 합의와 이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서구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일종의 4차 산업혁명 그러면 경제적 또는 사회적 또 나아가서 정치적 의미까지 부여받게 되는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기술과 산업적인 표현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죠. 디지털 변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 디지털 변혁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이미 많이 들으셨지만 초연결성, 디바이스 간의 연결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지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이퍼 인텔리전스, AI와 빅데이터로 표현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융합화, 이것은 융복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3대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 주로 인구 통계와 사회 그리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하나의 그림을 보고요. 두 번째 우측에 있는 그림은 기술적 관점에서 이 혁명을 일으키는 주요 동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업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산층의 시장에서 역할. 왜 그렇다면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기후 변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사회 경제적 관점의 동인이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해 연말부터 겪었던 올해 초까지 겪었던 이러한 시민혁명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일종의 분노에서 촉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구 쪽에서는 여전히 이 중산층의 이 경제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참여를 하느냐, 분노의 문제, 그리고 부의 재분배의 문제, 이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산층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바로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이미 그 클라우딩 기술이라든지 모바일 등등 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자리가 이러한 경제 사회적 변화의 동인과 기술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증가될 것이냐 아니면 감소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향후 5년간 15개국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다. 어찌 보면은 예측치고는 뭐 틀려도 좋을, 또 믿어도 괜찮을, 뭐 이런 예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년간 15개국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위기 요인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WEF에서 발표한 것이죠. 2020년까지 총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에 신규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결국 여기서도 한 500만 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직군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겁니다. 뭐 예상했던 것처럼 컴퓨터라든지 수학, 엔지니어링 직군 등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육체 노동이라든지 또는 반복되는 이러한 분야의 일자리는 당연히 감소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디다스의 사례를 많이 듭니다. 아디다스 아시다시피 유명한 운동화 제조업계죠. 이것이 독일에서 이미 독일을 떠나서 동남아 쪽에 생산 거점을 옮긴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후에 다시 독일로 유턴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신발 생산에 고용된 직원이 10명이랍니다. 근로자 10명이 로봇을 6대짜리 생산 라인 2를 갖고 생산을 하는데 이것이 1년에 5만 켤레, 5만 켤레의 운동화를 생산해낸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 5시간 만에 운동화를 한 켤레 생산해낸다는 거죠. 이렇게 보았을 때 바로 아디다스의 사례가 일자리가 없어지는 아주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복되는 것, 밤낮 쉴 새 없이 로봇은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어느 직군으로 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 또는 증가한다라고 하지 말고 직무 분석을 통해서 사무직이라도 하루 8시간 노동 중에 한 4시간 또는 2시간 정도는
인간적으로 같이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분은 결코 로봇이나 기계가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직무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일자리를 재구성하든지 편입을 시켜야지 직업 자체를 갖고 없어진다 또는 새로이 신종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표현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내용이요. 직군별 고용 성장률 전망에서 마이너스 되는데 예술, 스포츠, 미디어 직군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술 분야도 그렇다면은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여기에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이비스 코프라는 교수가 음대 교수입니다. 7년 동안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을 해서 EMI라는 프로젝트인데 이 작곡하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바흐의 성악곡을 작곡했는데 하루 동안에 몇 곡을 작곡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데는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하루에 5,000곡을 바흐 성향의 성악곡을 5,000곡을 작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내놓았더니 야 이거는 바흐답지 않다. 너무 기계적이고 전혀 인간적 감성이 표현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평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프 교수는 이 청중들을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답니다. 원래의 바흐의 곡 틀어주고 작곡에 의해 컴퓨터가 작곡한 것을 또 들려주고 이렇게 해서 블라인드 테스트 했는데 의외로 실제 바흐에 작곡한 것보다 하루아침에 작곡했던 거기에 훨씬 더 바하답다는 일반 청중은 평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예술 중에서도 반복해서 뭐 리듬이나 멜로디 또는 어느 일부를 택해서 조합을 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쪽은 이제 작곡가들의 영역을 떠나서 기계의 영역으로 올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측에 보면요, 역시 그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에서 감성 영역이 좀 미흡한 분야의 학문들은 앞으로 상당히 그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공학과 자연과학 쪽이 그래도 창의성을 주제로 하는 것이니까 일자리로서는 오래 남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이 핵심은 되겠고요. 의외로 또 보건 분야에서 아시다시피 가천대학에 우리 이길려 총장님 계시지만 인공지능 왓슨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우리 의료 진단을 해낼 때 의외로 우리 국내에서는 워낙 사회적인 신뢰도가 낮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역작용이라 할까요? 기계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 왓슨 쪽에 기대를 거는 부분도 많다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보건 분야도 간호사가 단순하게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는 향후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지만 인간에게 따뜻하게 감성적으로 다가가고 하는 그 케어 하는 부분은 그래도 계속 일자리 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률적으로 어떤 직군 직종이 감소한다라기보다는 직무, 그러니까 하는 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내용이 듭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미래 사회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해서 분석을 해 보았더니 주로 뭐 사실 전기 자동차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은 우스갯소리로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던 대리기사들 일은 다 사라질 것이고 더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곳곳에 퍼져 있는 이 카센터들 앞으로는 자동차라는 게
전기 자동차니까 에너지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모터 하나로 해서 계속 가고 있다. 타이어 산업은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험 산업, 과연 사고율이 어느 정도 날 것이냐? 예, 그것에 따라서 또 보험 산업의 흥망, 예, 이런 것도 점쳐지고 있는 것이죠. 택시 기사, 제일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율주행차, 또 전기차 등장하게 되면요. 그런데 여기 판사나 경제학자 이쪽은 또 직구는 다소 안정돼 있다. 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인간의 직관이나 그리고 통찰력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이러한 직군 또는 직무는 오래 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이제 예측한 것이죠. 그래서 기계가 인간 업무를 대체하는데 단순 반복 업무 종사자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것. 그리고 IT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증가할 것이다. 뭐 우리의 예측대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다른 것보다도 직무 역량, 대학에서 교육을 한다. 이럴 경우에 스킬, 어빌리티, 컴피턴스 이런 것처럼 직무 역량을 분석을 해서 그 직무 교육 위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술 교육을 받되 이건 유연성이나 또는 기술 활용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소프트웨어 스킬이 매우 중요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자동화되는 게 어느 정도일 것이냐? 미국 내에서 약 800개 직업에 대한 자동화 가능성을 분석을 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 이것이 5%에 불과하다. 그리고 2,000개 직무 중에 45%만이 자동화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제 이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도 유사한 그 컨설팅사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결국 직무 중에 자동화로 대체될 확률이 한 70%가 넘는 직업이 단지 9%다. 이 둘을 0.7 곱하기 0.09 하면요. 한 6.3%. 앞부분에서도 여기 5%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이건 희망적인 분석인데 결국 인간의 직업 중에 5%에서 한 10% 정도만이 자동화로 대체되지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존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OECD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맥킨지가 분석을 해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다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려면은 말씀드렸듯이 직무와 직업을 별도로 분석을 해줘야 한다 이런 것이죠. 직업 기준과 직무 기준이 상호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직무 일부가 자동화되더라도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사실 우리 교육이 가장 취약한 게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 이것인데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야 하고 창의성 그리고 소프트 스킬, 대인관계라든지 팀워킹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직무는 결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이 224개국을 비교해 봤는데 220위입니다. 1.25명, 가임 여성 1인당 1.25명입니다. 싱가포르이 224위 가장 끝이더라고요. 0.82명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북한이 어느 정도 되는가 참고해 봤더니 1.89명 정도, 약 2명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1.5명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고, 이게 이제 그 그래프가 되겠고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 즉 65세 이상 7%로 진입한 게 1999년입니다. 근데 18년 후인 올해 2017년에 65세 인구가 14%에 이르는 이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곧 9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 이렇게 해서 인구의 20%가 65세를 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를 분석한 인구 사회학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생산 가능 인구도 떨어지지요. 잠재 성장률 급강하고 있고, 성장률도 2.7%에 머물고 있고, 역시 성장 절벽은 분명한 듯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교육으로서 4차 산업혁명에 준비를 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OECD 국가 등 해서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지표로 알아봤더니 25위로 돼 있죠. 이것도 아마 거의 모든 연자들께서 발제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교육 수준과 노동시장 유연성, 이건 모든 글로벌 경쟁 국가들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순위를 떨어뜨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강성 노조 등등,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서 나오는 그 해고의 어려움 등등, 뭐 이런 게, 이게 사회 문화적인 측면도 상당히 높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25위에 머물러 있고요. 저희 키스텝에서 몇 가지 조사를 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2016년 기준으로 해서 과연 기업에서 과학기술 인력을 채용했는데, 주로 이제 연구소 내지는 산업 현장에서도 석사 이상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 하는 설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 보시면 전반적인 창의력 수준, 기업이 기대하는 것보다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창의력 수준이 이제 이런 것이 나왔고요. 평균입니다. 그 다음 스킬 문제, 신입 과학기술 인력의 역량, 스킬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격차는 왼쪽부터는 이제 팀워크이 과연 요 파랑색은 기업이 원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이 실제 인력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팀워크 같은 경우는 바라는 건 약 80% 수준을 원하는데 한 62%밖에 안 되더라. 그 격차가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로 표시된 내용입니다. 이건 격차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게 파란색, 실제 조사된 것은 주황색 이렇게 돼 있죠. 격차 가장 큰 게 역시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거의 25% 정도의 격차가 있다는 것이죠. 기업이 원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와 실질적인 그 과학기술 인력, 채용한 인력 사이가 저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연구 기획 능력이 별로 높지 않더라.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이런 쪽에 있는 것 보면은 이것을 이제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는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기술 경영 능력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에서 기술 경영학 과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자연과학이나 공과대 학생들에게 경영학 또는 경제학 이쪽 과목까지도 함께 습득하게 해서 그 기술 경영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향후에 대응을 해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미래 사회에 대한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우린 지금까지 주로 지식 전달 중심이다. 뭐 공과대학의 예를 들면 유체역학 3학점, 이래서 담당 교수가 1학기로 말하면 3월부터 6월 초까지 계속 들어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중간 시험 한 2번, 기말 시험 보고 중간 리포트 내면서 혼자 주로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암기 잘 하고 교과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교수님 강의를 충실하게 들으면은 A 학점이 나온다. 이게 과연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좀 한번 변화시켜 보자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 대학에서 시험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뭐 바둑이 이미 나왔으니까 우리는 한번 화투 게임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자. 한 3명이서 팀워크로 해서 말이죠. 그러면 그 화투 게임을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한가? 필요한 과목의 교수님들이 오셔서 한 달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신다. 팀 티칭으로 하는 거죠. 또는 일주일 집중적으로 하신다 등등. 또 옆에 방에서는 드론을 하나 만들어 보자. 로봇을 하나 제작해 보자. 5명이서 하자. 근데 이것을 또 A, B, C, D 학점으로 그레이딩 할 것이냐, 패스와 페일로만 할 것인가? 저는 오히려 우리 나라 학생들에게는 패스와 페일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1, 2학년 교양 과목은 그레이딩을 하고 3, 4학년은 전부 프로젝트 중심으로 해서 패스와 페일로 하면 어떻겠는가? 개인 프로젝트의 비중은 약간 적게 하고 팀워크 위주로 한번 해보고 여러 실험을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데 또 이것이 만만치가 않죠. 저는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또 학교에 가면은 이 학점당 또 교수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과목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러다 보면 어떤 교수님은 한 학기에 한 번도 강좌에 참여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는 측면. 그래서 학점 관리 위주가 아닌 프로젝트 베이스드 크레디트 시스템, 이런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또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미래형 학교 환경을 조성해 보자. 왼쪽에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 공약에서 이제 추린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미래형 학교 환경을 조성해 보자. 결국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웬만한 내용들이 다 퍼센티지가 직업교육 강화하자 28%, 전문대학의 수준을 향상시키자 등등. 근데 여기 K목을 통한 단기 학위 수요, 여기에는 낮은 비중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럴 것인가? 여전히 우리는 학교 교육의 그 신뢰도를 높게 주고 있다. 그리고 학교가 아닌 곳에서 또는 다른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 교육은 학습 체제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제 이런 또 사회 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 K묵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대학이 학점을 인정해주는 이 부분을 좀 더 폭넓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몇몇 전문가들의 표현을 들으면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 얘기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코딩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10년간 모든 것이 이제 변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수준별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대학에서 많이들 하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현직 그 교원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거. 우리나라 경우에 초등학교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이수하고 있냐? 교육 이수율이 4.7%, 그리고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원 비율이 0.3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초중고부터 시작해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금 시급한데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학의 미래라는 책을 쓴 케빈 캐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20년 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대학 시스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표현들. 그래서 새로운 교수법 그리고 학습 방법 등이 열려 있는 상태로 있어야 대학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의 사례를 요즘 논의 많이 하고 있죠. 거꾸로 수업, 플립트 러닝. 이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한 겁니다. 드론을 하나 만들자. 그러면 어떤 과목이 필요한가부터 시작해서 어느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거꾸로 해오자는 것이죠. 플립트 러닝입니다. 교과목을 다 배운 다음에 무엇인가를 만들자 또는 어디에 적용하자가 아니라 적용할 대상을 갖고 그것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들 또는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문제 해결 그리고 목표로 하는 제품이나 시스템을 만들어가자 하는 이런 플립트 러닝 이런 시스템들 있는 것이죠.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해지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스팀이라고 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해서 아트부터 매스매틱스,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에듀케이션, 아트, 매스매틱스를 함께 융합해서 교육을 하자는 일종의 디자인적인 사고를 말하죠. 이런 것도 지금 대학에서는 많이 추진하고 있다. 해외 대학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롬 글렌이라고 미래학자입니다. 미래학자 얘기. 2050년에는 50%의 실업률을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미래학자들이 참 편하죠. 전망을 하긴. 수치. 우리나라에도 자주 왔었는데 제롬 글렌. 그래서 미래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그 갭 분석을 해서 역량 분석, 격차를 분석을 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재교육 시스템에 반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경력, 다변화 스킬, 결국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강화하는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기존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도 재교육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기존 시스템을 전환해서 대학 교육에 반영을 하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골자입니다. 이 그림 보면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우린 계속 책을 읽고 컴퓨터를 만지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피터 드러커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이래라 이랬었는데 정말 이제는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말이죠. 그래서 재직자와 성인 학습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현재 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요. 융합 연구에 대해서는 여기 하이브리드 잡이라는 표현들이 있죠. 하이브리드 잡. 결국은 일생 동안 직업을 적어도 3개 이상은 가질 것이다. 하이브리드 잡 문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하는 형식으로 직업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평생 학습 기간
직업훈련기관과 어떻게 대학이 연계될 것인가. 지역에 있는 지자체 산업계와 대학은 어떤 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 MOOC 시스템이 별로 인기가 없고 또한 그것에 대해 학위를 인정해 주는데 인색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방적이다. 학위보다는 역시 문제 해결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예. 저희 키스텝에서 또 다음과 같은 그 조사를 좀 했습니다. 요게 앞서 말씀드린 몇 개의 서적인데요. 미래 사회의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 직업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에는 크게 한 5가지 기술로 구분을 해본 거죠. 빅데이터부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의외로 새로운 에너지가 왜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가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자동차, 또 최근에 원자력 발전을 폐쇄하겠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또 석탄 화력을 감소시키겠다 등등, 이 모두가 에너지 문제 아닙니까? 예.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에너지 믹스라는 표현을 쓰죠. 과연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몇 %씩 원자력을 35%, 석탄 화력을 몇 % 가져갈 것이냐, 이제 이런 비율을 논의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의료 분야와 사회 분야 그리고 농업과 에너지 분야의 어떤 직업들을 새롭게 탄생시킬 것인가, 이런 내용이 몇 개 예시로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의료 분야는 어떤 직업들이 생기겠느냐.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가들, 보건의료에서 지금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코딩을 해서 자료로만 된다면은 이걸 이용해서 의료 로봇에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전문가. 뇌파 분석 전문가. 인류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게 뇌와 우주라고 하는 표현처럼 뇌파를 분석함으로써 이걸 또 의료 행위에 적용하는 것. 또 착용 로봇 개발자에서 노약자, 장애인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사회 분야에 있어서는 실감형 콘텐츠 전문가. 이것은 뭔가 하면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을 사회생활에 이제 적용하는 것이 되겠죠. 또 자율주행하는 전문가, 드론부터 시작해서 무인자동차 조종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 전문가에서 데이터를 분산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 결국은 수학이라든지 자연과학 그리고 경영경제학 정도를 함께 공부한 융합형 학습을 하면은 분명히 가능한 직업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업과 에너지 분야, 스마트 농업 전문가, 결국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고 농업 기술을 알아야 하고 시장 분석, 마케팅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제로 에너지 빌딩 설계사에서 이제 앞으로 에너지 제로 상태의 건물 어떻게 갈 것인가, 녹색 성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에너지 하비스팅, 어느 곳에서든지 에너지를 추출해낼 수가 있다. 오늘 이 방에 이렇게 조명이 기후가 찬란한데 요 일부 에너지를 다시 뽑아서 이 집열판 또는 집광판으로 해서 에너지를 쓴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 에너지 하비스팅 전문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제가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직무 단위로 분석을 해야 한다. 그래야 어떠한 분야에 일자리가 생기는가를 알 수 있겠고 어떤 분야는 없어질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래 열릴 기술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인가, 이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복합적인 융합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래에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융복합형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저 여러 총장님들이 늘 가지고 계시는 과제이기도 하고, 저 역시 이러한 분야에 전망을 하고 예측하는 기관에서도 항상 가지고 있는 숙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 소견이나 또는 정책적인 시사점은 제가 말씀드리질 않았고요. 오늘 총장님들 또 토론하시고 주시는 말씀 또 제안하시는 내용 제가 잘 받아서 향후 관련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기철 원장님이 특히 제4차 산업, 특히 미래의 유망 직종 키스텝에 있는 박사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